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차인혁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기술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로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대표를 맡고 있는 차인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메타버스의 기술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전략이라기보다는 생각해봐야 될 점 정도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검색 추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굉장히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진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스파이크가 일어난 다음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계속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이미 왔고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을 그리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탐색을 하시고 모색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대해서 모든 걸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안에 substance가 뭐냐,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의 어떤 정의도 지금 합의된 정의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전에 스마트시티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정의가 항상 불분명했어요. 몇백 가지 정의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그런 상황이라 이럴 때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처음 이 말을 썼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보면, 예전에 맨 처음 이 말을 쓰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를 하고 그 속에서 사회와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들을 창출하는 그런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좋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이 정의를 택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제 단어의 어원들을 보면 change를 뜻하는 meta라는 말과 세계를 뜻하는 universe라는 말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changed universe인 거죠. 근데 어떻게 change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결국은 그 change, 어떻게 change 될 거냐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기술, 또 우리의 비즈니스들이 결정을 하겠죠. 저희는 이제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광대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한 기업이 뭘 할지는 그 세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쳐다보고 나는 저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제 텍 기업들, 아주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은 난 이거 다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어디론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있는 유형이 저희가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분류 유형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 축을, 한쪽은 좀 더 가까운 내부적인, 내향적인 그런 시각을 볼 수가 있고, 또 X축에서 왼쪽으로 가면 좀 더 외부에 열린 익스터널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Y축으로는 저희는 굉장히 가상이냐, 전부 다 만들어진 인조 환경이냐, 아니면 현실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그리고 인조의 부분은 현실을 증강해주는, 어그멘트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4분면으로 나눠놓고 좀 더 현실에 가깝고, 그 다음에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하면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가상화됐지만 현실에 가까운, 그러면 버추얼 월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현실에다가 조금만 증강을 하면 소위 잘 알려지는 AR, Augmented Reality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바깥의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시뮬레이트 됐다고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미러 월드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축을 잡고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소위 기업들이 메타버스 월드에서 뭘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역사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패드로 없어질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광대한 그런 세상이 벌어질 일인지가 다 궁금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될지 안 될지를 볼 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디바이스도 드디어 어떤 종류의 디바이스들 사람들이 몇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트워크 환경도 이제 집에서는 와이파이 초고속 와이파이 쓰면 되고 이동할 때는 5G나 앞으로 6G가 나올 거고 또 컴퓨터 환경도 이제 디바이스도 굉장히 파워풀해졌고 서버들도 엣지로 왔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스토리지 값은 점점 싸지고 있고 또 AI 같은 것들이 있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도 점점 파워풀해지고 아무나 쓸 수 있게 되고 거기다 옆에다가 이제 또 NFT 같은 그런 경제적인 도구들까지 같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클 수 있겠다. 메타버스 하나만 가지고 큰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전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창작자 이코노미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다른 연산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메타버스도 크겠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에서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UGC, User Generated Content 이런 것들도 생겼고 이것도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주제고요. 또 이제 버추얼과 피지컬 월드를 같이 머지하는 것, 융합하는 이런 부분도 맨날 말만 듣고 있었는데 AR이라든가 VR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또 아바타들이 persistent하게 계속 폰에 남아있던 거 아니면 서버에 저장돼 있고 어떤 행동이나 컨텍스트들이 키핑돼서 다시 켜도 그 전에 있던 메모리들이 그거에 기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persistent한 그런 테크놀로지들도 클라우드 때문에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클라우드 밑에 있고요. 클라우드가 또 제공하는 게 persistence뿐만이 아니라 scalability,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만들어졌고요. AI도 굉장히 중요하죠. AI가 있고 또 decentralization, 분산화된 그런 컴퓨터 환경, 그리고 이코노미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고요. 또 가장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술들 간의 호환성을 얘기를 하는 interoperability와 스탠다드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거대한 플랫폼 플레이어면 이걸 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는 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렌즈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메타버스 회사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걸 또 봐야 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리스트인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프로세스고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든다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델만 해도 제작 및 판매 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마케팅을 해주면서 나오는 수수료 또 아예 구독 경제, 구독료 이런 것들도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여러 가지 모델들 또는 한두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잘 되면 스케일을 하고 안 되면 빨리 피벗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에코시스템 이런 장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꼭지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AI 반도체 가장 강자로 돼 있는
미국의 N사를 방문해서 CEO 분하고 같이 그 고위 임원들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는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레버뉴 스트림이 주로 이제 GPU, AI 모델 뭐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소위 이제 블록체인 채굴에 관한 그게 멀티빌리언 달러 레버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버뉴 스트림이 벌써 2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스마트시티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마트시티가 지금 산업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스마트시티 레버뉴가 이렇게 큽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질문을 했더니 가령 이제 특정 국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뭐 많은 걸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주로 그 수천만 대의 그 CCTV에서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을 인식해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사회 안정 쪽에 어떤 그런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거대한 나라의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수천만 대의 카메라와 그 카메라를 서포트하는 서버들에 이 회사의 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수 빌리언 달러고 그거를 그 회사에서는 스마트시티 레버뉴 스트림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의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에코시스템 만들어가면서 이미 하고 있고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메타버스로 많은 회사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인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회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BM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해자 이미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경제적인 해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피해야 될 거고요. 아직 해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빨리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다 아시는 거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회사, 아이들 게임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하드코어 게임인 또 PC 기반의 어떤 게임 회사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N사의 이제 제페토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분산형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이런 플랫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그 메타라는 회사,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좀 알 수 있고 누구나 믿고 그걸 거의 외울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approach. 나는 무슨 밸류를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베네핏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가 너무나 모호하고 광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 여러 스테이크홀더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거를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뭘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시도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시도한 후에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와 소비자와 또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과 정부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컨시스턴트하게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저희 포함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업으로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뭐 여러 연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매니팩처링 쪽에서 트레이닝 같은 걸 할 때 쓰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의료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들도 뭐 수술 쪽에 뭐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치료 이런 데도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실용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말씀드린 그런 영역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동차 제조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제대로 쓰이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동차가 안전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시도만 일어날 겁니다. 의료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훨씬 더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뭐 상품을 갖다가 팔아본다든가 뭐 실물 상품, 나이키 같은 경우에 뭐 자기 뭐 스니커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아바타에 신긴다든가 코카콜라가 자기 디자인을 가상 세계용 코카콜라 버틀을 디자인해서 그거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콜라 마시는 모양을 연출한다든가
그 익스피리언스 자체를 또 NFT로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것도 훨씬 쉽겠죠. 결국은 소비자향 서비스가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메타버스의 산업은 저는 이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면 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거가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지금 뽑아본 게, 장표에 보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잘 될 것 같은 이유예요. 근데 첫 번째는 코비드-19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전체가 너무 커졌어요. 이미 비대면이 사람들한테 다가온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게 이미 그거는 다 풀려버렸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코비드 때문에 생긴 이 비대면의 모든 것이 메타버스 전체의 적용을 훨씬 더 앞당기는 그걸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코비드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나라고 여러 가지 시도를 빨리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이게 더 빨리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게 우리나라가 항상 하드웨어는 강자였죠. 하드웨어 부품 쪽 특히. 근데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나라였어요. 근데 최근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많은 특히 스타트업들이 뭐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SaaS) 모델을 통해서 한꺼번에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각광을 받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뭐 나스닥에 한 4개 이상의 회사가 유니콘으로 상장이 됐죠. 우리나라가 역량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국내 안에서만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크기가 어려웠던 거구나. 만약 필요하다면 글로벌리 그냥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걸 많은 회사들과 많은 기술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좋은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K 컨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예요. 뭐 이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기생충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너무나 많죠.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게 이미 프로븐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다양하게 스케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메타버스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이라든가 NFT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으세요. 이게 약간 좀 얼리 어답터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만 기업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굉장히 이에 대한 역량과 지식 수준이 높고 뭘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부분이 메타버스의 그 경제적인 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4가지 더 이유를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런 4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산업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면에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광대한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아직 크지 않은 나라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제가 드릴 말씀에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거대한 우리나라 안에 인접 생태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형태로 메타버스를 끌고 가는 게 거기서 시도를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이 한 단위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추진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도 결국은 빅테크들이 구글이 우리나라 같으면 몇몇 또 테크 회사들이 또 OTT 같으면 넷플릭스가 거기가 결국 다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분산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고 또 창작자 이코노미가 지향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로서는 빅테크들이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자기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예요. 소비자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창작자를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결국은 그런 기회들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된 형태로 창작자와 소비자들을 함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그런 기술과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아직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크로스 플랫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플랫폼만 고집하는 그런 상태계획은 아무도 독점 못할 세상이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역량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또는 특정한 서비스를 프로바이더 하더라도 단 하나나 두 개의 플랫폼에서만 돌아가게 만들 때의 그 정석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창작자 쪽에다가 우리는 조금 더 창작자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 다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창작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 역량. 그 부분을 좀 기업들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엔터테인먼트 IP 기반의 어떤 N차 창작물, 그러니까 내가 창작했으니까 다 내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recreatable content, reusable content, redistributable content, 이런 쪽으로 계속 가도록 만드는 에코시스템을 내가 내 뒤로 계속 더 발전하게, 내가 거기서 한 푼도 못 벌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XR 기술이라든가 AI 기술 등 이런 거에 대한 독자성은 가지고 있어야 남의 거 그대로 써서 유스 케이스만 잘 만든다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dozen dime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동전 하나 갖고 12개씩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일 거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CJ 올림픽 네트워크는 CJ 그룹의 IT 회사인데요. 저희도 지금 메타버스와 연관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4분면 중에서 특별히 라이프 앤 컬처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NFT 이걸 가지고 NFT를 만드는 작업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AI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기존의 창작물들에서 또는 창작물을 기존의 방법으로 만들 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고효율로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집합해서 저희들이 컨텐츠를 만들 분들을 위해서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창작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FT, AI를 가지고 NFT에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기 싫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될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빨리 검색해내고 지워버리거나 다른 걸로 치환하는 기술 같은 것들, 또는 음식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때 소리들을 다른 걸로 바꿔주거나 뭐 추출해내는 기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의 얼굴을 바꿔주거나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나이가 들게 만들거나 좀 젊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배우인데 위에가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아래는 20년 정도 더 젊게 만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4K 퀄리티로 방송이 실제 됐던 내용이고요. 그 아래 보시는 거는 나빌레라라고 하는 TVN 드라마에서 저기 나오시는 두 분이 같이 발레를 배우고 발레를 추는 선생님과 제자인데, 두 분 다 발레를 실제 못 추세요, 배우분들이. 그래서 대역을 쓰고 대신에 대역의 얼굴을 저 배우분들의 얼굴로 4K로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세계 최초로 드라마에서 그런 일을 해놨던 얘기고요. 그 다음 보시면 AI 에이전트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고 있냐면, 새로운 얼굴들을 합성을 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6가지 정도 창조를 했고요. TV 쇼 호스트, 홈쇼핑 쇼 호스트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에서 어떤 쇼 호스트, 그리고 모델, 카운셀러, MC, 그리고 가수, 이런 분들을 창조를 하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최근에 된 것들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홈쇼핑 모델 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네 분은 원래 각각 다른 일을 하시는 모델분인데 동일한 얼굴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내 방송 아나운서입니다. 저 경우도 저희가 만든 가상인물이고요. 멘탈케어 상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B2C 서비스인데 친구분들에게도 선물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고요. 지금 바로 CJ 기프트 카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즐겨보세요. 가장 최근에 만든 저희 버추얼 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가수분을 같이 음악 기획사와 함께 데뷔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NFT인데요. 저희는 이제 NFT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장표에 보시면 가운데 영역에 AI 가지고 NFT를 빠르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본 증명, 이거를 AI 기술 갖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닌데 몇 가지가 지금 좀 이제 만들어졌고, 최근에 저희가 여기 보시는 작품이 며칠 전에 저희가 두나무와 함께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여류 수목화가세요. 류재춘 화백님의 작품인 월화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저희가 지금 보시면, 화면을 잘 보시면 작가의 그 모티브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색이라든가 폼을 변환을 시키고 그거를 개인화된 형태로 NFT화 할 수 있는 K-아트의 NFT화를 표방을 하고 지금 저희가 여러 작가님들하고 작품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마켓플레이스에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K-무비라든가 또 K-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활동을 할 건데, 그 전에 NFT로는 최초로 아무도 안 해본 영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파인아트 쪽을 잡았고, 파이낸스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미술관이라든가 갤러리들, 또 아티스트 협회, 또 유명한 대가님들의 레프레젠테티브 이런 분들이 저에게 지금 문의를 주셔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컨텐츠들, 저런 작가분들의 작품이 기존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루트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일리 밸류된 형태로 알려지고 또 거래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돕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저희의 롤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정했고 K-아트 쪽에 대해서 그런 미션을 저희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저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K-뮤직이라든가 그런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기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학 협력입니다. 사실은 산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이 분야가 워낙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사실은 누구하고 손잡아야 될지를 거의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좀 비밀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장표에 담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학교들하고는 조금 더 공개된 형태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찾아뵙고 지금 MOU하고 실제 인턴, 하이어링, 산학연구, 그리고 실제 R&D 같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부 과제를 같이 지금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보이는 5개 학교가 저희랑 MOU, 여러 가지 MOU가 돼 있고 같이 좀 일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이 학교들 외에도 한두 군데 학교랑 지금 조금 초기 논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아까 많은 거를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하고 모든 게 다 기회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사실은 단위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새로운 일을 할 때 항상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안티한 그런 센티멘트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정부 규제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 돌파하려면 이게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저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저희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한다, 이것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하나의 엔티티로서 믿는 바가 뭐냐, 자기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무슨 가치를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정한 다음에 묵묵하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공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상되는 앞으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돌파하고 실제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J 올림픽 네트워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약간 정했고요. 그런 길에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같이 협력하실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알찬, 유용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CJ 올림픽 네트워크스의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비즈니스 입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